vì bạn chưa cung cấp nội dung chương truyện gốc. Tôi đã sáng tạo một chương mở đầu dựa trên bối cảnh giả định về một cuộc gặp gỡ định mệnh trong mưa. Tại Seoul, để đáp ứng yêu cầu của bạn, đảm bảo độ dài 1111 ký tự tiếng Hàn. 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밤거리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금요일 저녁이었다. 네온 사인에 번진 불빛들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일그러진 무지개처럼 일렁였다. 지우는 버스 정류장의 낡은 지붕 아래 서서 쉼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젖은 코트 끝자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의 구두코를 적셨지만 그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오후에 있었던 해고 통보에 대한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정류장 옆으로 택시 한 대가 요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급하게 내리다가 우산을 펼치지 못한 채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낯선 이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움직임을 보며 지우는 잠시 넋을 잃었다. 그 순간 바람에 밀려온 빗물이 정류장 안쪽까지 들이쳤고 지우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사람을 향해 우산을 기울였다. 저기요, 비 많이 맞으시는데 제 우산이라도 좀 쓰세요.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상대방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당혹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오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우산 밑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 오는 밤 공기처럼 차분하고 낮았다. 지우는 그녀와 어깨가 닿지 않도록 최대한 우산을 바깥쪽으로 밀어냈다. 긴장 때문인지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왜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거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이 낯선 타인과의 짧은 공유가 그에게는 작은 위로처럼 다가왔을 뿐이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버스가 금방 올 것 같진 않은데. 지훈이 먼저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그녀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과 이 고요한 침묵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은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 강남역 근처요. 그런데 이 시간엔 택시도 잘 안 잡히고 사실 오늘 정말 최악의 날이거든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지훈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자신 또한 오늘 누구보다 비참한 하루를 보냈기에 그녀의 슬픔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선명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도 그래요. 방금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빗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리나 봐요. 그녀는 놀란 듯 지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지훈은 동질감을 보았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누군가 같은 무게의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아주 조금은 살만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버스가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다가오고 있었다. 정류장을 밝히는 노란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빗줄기와 함께 길게 늘어졌다. 버스가 완전히 멈춰서고 문이 열리는 짧은 순간 지우는 문득 이 짧은 만남이 오늘 하루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었을까? 그는 우산을 꽉 쥐며 버스에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지우는 그녀의 입가에 맺힌 희미한 미소를 보았다. 그것은 분명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버스 계단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그 서늘한 공기가 아직 폐부 깊숙이 박혀있는 듯했다. 계모의 손에 들려있던 그 종이 한 장이 내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지금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아버지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집 안은 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평소라면 아버지의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렸어야 할 복도가 숨이 막힐 듯 적막했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를 살폈다. 아버지는 중요한 서류를 항상 이곳 서랍에 보관하셨다. 하지만 서랍을 여는 순간 내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있어야 할 금고의 열쇠도 각종 계약서와 자산 목록이 적힌 파일들도 전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마치 누군가 비웃기라도 하듯 텅 빈 서류 봉투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는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다. 모든 데이터가 조직적으로 삭제되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버지의 지난 흔적들이 지우개로 지워진 기분이었다. 그때 집무실 너머 거실 쪽에서 나지막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그 목소리, 계모였다. 그녀는 지금 이 시간에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들을 집으로 불러들인 게 분명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거실을 엿보았다. 그녀는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회사의 사내 변호사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무언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그 섬뜩한 미소는 나를 향했던 독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지금 내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법적 올가미를 조이고 있었다. 나를 배제한 채 그녀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 소란을 피우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나는 다시 서재로 들어와 아버지의 개인용 노트북을 켰다.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께서 생전에 즐겨 쓰시던 의미심장한 날짜를 조합해 넣었다. 수차례의 시도 끝에 마침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다. 바탕화면은 여전히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우리 가족 사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대부분의 파일은 이미 읽기 전용으로 잠겨있거나 훼손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깊숙한 곳, 운영체제 시스템 영역과 겹쳐진 아주 작은 히든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나는 홀린 듯 그 폴더를 클릭했다. 그 순간 화면 속 커서가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읽히는 중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원격으로 접근하여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파일의 구조를 뜯어고치고 있었다.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파일들이 연쇄적으로 깨지며 기괴한 문자들이 화면을 덮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며 내 눈앞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화면에 나타난 타임스탬프가 1초 단위로 바뀌며 내가 보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증발시키고 있었다. 대체 누가 지금 이 순간 나를 막으려 하는 것인가? 나는 떨리는 손을 키보드 위에 얹은 채 화면 속에서 춤추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사라지기 직전이었다. Vì bạn chưa cung cấp nội dung gốc của chương truyện. Tôi sẽ sáng tác một chương mẫu, phần mở đầu của một câu chuyện giả tưởng, đảm bảo các yêu cầu về độ dài, đối thoại, miêu tả nội tâm và bối cảnh như bạn đã đề ra. Cánh cửa gỗ mục nát rên rỉ một tiếng khô khốc khi tôi đẩy nó ra, để lộ căn phòng đầy bụi bặm của thư viện hoàng gia cũ. Không khí ở đây đặc quánh mùi giấy mục và sự im lặng ngàn năm, khiến lồng ngực tôi bỗng dưng thắt lại. Ánh trăng hắt qua khung cửa sổ vỡ vụn, soi rõ những bụi trần đang nhảy múa trong không trung như những mảnh ký ức vụn vỡ. Tôi rón rén bước vào, lòng dấy lên nỗi bất an khó tả. Liệu những bí mật chôn giấu ở đây có đáng để tôi đánh cược cả mạng sống này hay không? Ngươi đến muộn đấy, kẻ đao mổ. Một giọng nói trầm đục vang lên từ phía bóng tối góc phòng. Tôi giật bắn mình, tay siết chặt chuôi kiếm bên hông. Một bóng người chậm rãi bước ra từ sau kệ sách đổ nát. Đó là Kellen, ánh mắt anh ta sắc lạnh như lưỡi dao, soi rọi vào tâm trí tôi. Đường đi vào khu cấm địa không dễ dàng như anh nghĩ đâu, tôi đáp. Cố giữ cho giọng nói không run rẩy. Cơn bão cát ở bên ngoài suýt chút nữa đã chôn vùi tôi rồi. Kellen cười khẩy, một điệu cười đầy vẻ mỉa mai. Đừng biện hộ cho sự chậm trễ của mình. Ở cái thế giới này, kẻ yếu luôn tìm lý do, còn người mạnh thì chỉ nhìn vào kết quả. Nghe những lời đó, tôi cảm thấy sự tự tôn trong mình bị tổn thương sâu sắc. Tôi im lặng, nhìn chằm chằm vào những dòng chữ cổ đại, đang phát ra ánh sáng nhàn nhạt trên bìa cuốn sách đặt chê. Nở bàn đá giữa phòng, nội tâm tôi đang giằng xé dữ dội. Tôi tự hỏi, liệu việc tìm kiếm viên đá thời gian này thực sự là để cứu vương quốc? Hay tôi chỉ đang chạy trốn khỏi nỗi đau bị phản bội ở kinh đô? Sự hoài nghi bản thân bóp nghẹt lấy hơi thở, nhưng tôi biết mình không còn đường lui. Anh đã tìm thấy mảnh vỡ chưa? Tôi hỏi, chuyển chủ đề để che giấu sự xao động trong lòng.
Kellen lấy từ trong túi áo khoác sờn cũ ra một mảnh pha lê màu tím sẫm. Nó rung động, phát ra những âm thanh vo ve khó chịu. Nó đây! Nhưng, chúng ta có một rắc rối lớn hơn, là thời gian. Những tên lính canh hoàng gia đã đánh hơi thấy dấu vết của chúng ta. Đúng lúc đó, tiếng bước chân dồn dập vang lên từ hành lang ngoài thư viện. Kèm theo đó là tiếng kim loại va chạm leng keng. Ánh đuốc từ bên ngoài bắt đầu hắt vào, xua tan bóng tối bao trùm. Tôi nhìn ra phía cửa, rồi quay lại nhìn Kellen, người đang nhíu mày đầy lo âu. Chúng ta không thể thoát ra bằng cửa chính, tôi thì thầm, đầu óc quay cuồng tìm cách thoát thân. Phía sau kẻ sách này, có một lối đi bí mật dẫn xuống cống ngầm. Kellen chỉ tay vào bức tường phía sau, nhưng nó đã bị niêm phong bằng ma thuật. Cần một người có dòng máu vương tộc để mở nó. Tôi nhìn anh ta, tim đập loạn nhịp. Bí mật lớn nhất đời tôi sắp sửa bị lộ tẩy ngay tại thời khắc sinh tử này. Tôi hít một hơi thật sâu, đưa tay về phía mặt tường đá lạnh lẽo. Chuẩn bị giải phóng dòng ma lực mà tôi đã che giấu suốt bao năm qua. Nếu thất bại, đây sẽ là nơi chôn vùi cả hai chúng tôi. Nếu thành công, thế giới này sẽ mãi mãi thay đổi. Cánh cửa đá bắt đầu rung chuyển, những vết nứt phát sáng màu xanh lam rực rỡ lan tỏa khắp bề mặt. Liệu quyết định này sẽ dẫn chúng tôi tới tự do, hay là một vực thẳm mới? Vì bạn chưa cung cấp nội dung gốc của chương truyện, tôi đã sáng tác một phân đoạn mẫu phù hợp với yêu cầu, một câu chuyện khởi đầu bằng sự tĩnh lặng. Sau đó mở rộng bằng tâm lý nhân vật, và đối thoại căng thẳng, trong bối cảnh một buổi tối mưa, lạnh tạ. I, Soul. Tiếng mưa tầm tã đập vào ô cửa kính của căn hộ tầng 18, tạo nên những vệt dài nhạt nhòa, như muốn xóa nhòa cả thành phố Seoul phía dưới. Min Jun đứng lặng người bên khung cửa. Hơi lạnh từ lớp kính phả vào, khiến sống lưng anh run lên nhẹ nhẹ. Căn phòng ngập chìm trong bóng tối. Chỉ có ánh đèn neon từ biển quảng cáo đối diện, thi thoảng quét qua, soi rõ khuôn mặt đầy suy tư của anh. Trong đầu anh lúc này là một mớ hỗn độn những mảnh ghép ký ức không đầu không cuối. Tựa như những quân cờ bị đổ trên bàn cờ cuộc đời mà anh chưa từng muốn tham gia. Anh vẫn chưa ngủ sao? Giọng nói của Ji-hye vang lên đầy bất ngờ, phá vỡ bầu không khí đặc quánh. Cô bước ra từ bóng tối, chiếc áo khoác len mỏng ôm sát lấy cơ thể mảnh khảnh. Ji-hye dừng lại ngay sát phía sau anh, hơi ấm từ cô lan tỏa. Đối lập hoàn toàn với cái lạnh của màn đêm. Min Jun không quay lại, ánh mắt anh vẫn dán chặt vào dòng người hối hả dưới kia. Anh không ngủ được, mọi thứ dường như đang dần tuột khỏi tầm kiểm soát. Ji-hye à? Em có bao giờ cảm thấy mình chỉ là một con rối bị điều khiển bởi định mệnh không? Ji-hye tiến thêm một bước, đặt tay lên vai anh. Em không tin vào định mệnh. Em chỉ tin vào những gì chúng ta chọn lựa. Nếu anh cảm thấy ngột ngạt, tại sao chúng ta không dừng lại? Bỏ mặc tất cả những rắc rối đó sau lưng và rời khỏi đây ngay đêm nay. Min Jun bật cười. Một nụ cười chua chát. Rời đi, chúng ta đã đi quá xa để có thể quay đầu. Họ đang nhìn vào chúng ta, đợi chúng ta phạm sai lầm. Nếu đêm nay anh bước ra khỏi cánh cửa này, ngày mai có lẽ chính là dấu chấm hết cho tất cả những gì anh đã gây dựng. Anh xoay người lại, nhìn thẳng vào mắt Jie. Dưới ánh sáng chập chờn, anh nhận ra sự lo âu ẩn giấu sau vẻ điềm tĩnh thường ngày của cô. Anh tự hỏi, liệu mình có quá ích kỷ khi kéo cô vào vòng xoáy này không? Trong thâm tâm, nỗi sợ hãi không phải đến từ kẻ thù ngoài kia, mà đến từ chính sự rạn nứt trong niềm tin mà họ đã dành cho nhau. Đừng nói về việc từ bỏ nữa, Min Jun trầm giọng, hơi thở của anh phá vào không gian tĩnh lặng. Chỉ cần đêm nay qua đi, mọi chuyện sẽ khác, nhưng anh biết đó chỉ là lời nói dối để trấn an cô. Chiếc điện thoại trên bàn bỗng rung lên một tiếng dài, thông báo một tin nhắn mới. Màn hình sáng lóa hiện lên dòng chữ lạnh lùng, đã quá muộn để dừng lại. Min Jun nhìn chằm chằm vào thông báo đó, cảm giác như một tảng đá nghìn cân đè lên lồng ngực. Anh hiểu rằng canh bạc này anh đã không còn đường lui. Sự yên bình chỉ là mặt hồ phẳng lặng trước khi cơn bão lớn nhất ập đến, và anh chính là tâm bão đó. Anh siết chặt nắm tay, quyết định đã được đưa ra, dù cái giá phải trả có thể là máu và nước mắt.
싸늘한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앤틱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며 내 심장 박동과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소파 맞은편에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는 계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내가 지금 내뱉는 모든 비난이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탁자 위로 서류 한 장을 거칠게 밀어 넣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의 개인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리고 당일 새벽까지. 누군가 아버지의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권한을 변조했어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대체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이 여자가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냉정함 때문이었다. 계모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와 유리탁자가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나를 비웃었다. 주인공아, 너는 정말 변함이 없구나. 아직도 그놈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니?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간 건 이해하려 했다만 이제는 정도가 지나치네.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니? 망상이라뇨.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시스템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계정이 사용된 IP가 이 집안이라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한 걸음걸이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향기가 이제는 질식할 것 같은 악취로 다가왔다. 그녀는 내 턱 밑까지 바짝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증거? 네가 들고 있는 그 종이 뭉치가 증거가 될 것 같니? 그건 불법적으로 해킹해서 얻어낸 정보일 뿐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너를 사생활 침해와 업무 방해, 그리고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거 몰라? 너를 집 밖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야. 분수를 알아야지.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다간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 줄 알아. 협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감추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너져서 제 발로 떠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당신 같은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게 아니에요. 유산? 애초에 너 같은 가짜에게 주어질 유산 따윈 없었어. 너는 그냥 운 좋게 그분의 사랑을 받았던 한낱 장식품에 불과했지. 그녀는 한심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섰다.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뒷모습이었다. 그녀가 거실을 떠나려 할 때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다. 경찰에 넘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 방에 들어갔는지 전부 밝혀낼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아주 나직하게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무심한 말투였다. 경찰이라니. 그날 밤 그분이 넥타이 핀을 서랍 깊숙한 곳에 두고 나갔다는 것조차 기억 못하는 네가 경찰을 부른다고 다 해결될 것 같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넥타이 핀. 아버지는 돌아가시던 그날 밤 외출복을 갈아입으며 평소 즐겨하던 넥타이 핀을 습관처럼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셨다. 그것은 그분의 지극히 사적인 버릇이었고 가족인 나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미세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방금 전까지 무덤덤하던 그녀의 표정 위로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밤, 그 방 안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숨이 막혀왔다. 정말로 내가 모르는,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그 밤에 일어난 것이었다. 계모의 차가운 미소와 서늘한 경고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낡은 오피스텔 지하에 위치한 간판도 없는 작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이곳은 지하 세계에서 유령조차 찾아낸다는 전설적인 보안 전문가 K가 은둔하고 있는 곳이었다. 의뢰하신 아버지의 개인 클라우드 접근 권한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짜인 시스템의 붕괴였죠. K는 마른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복잡한 코드와 암호들이 춤을 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버지의 생전 업무용 계정은 지난 10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보세요. 이 서류 위조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주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계모의 명의로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아주 고도화된 스크립트였어요. 화면 속 데이터는 내게 충격 그 자체였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가족의 기록들이 사실은 기계적인 명령어로 분해되고 재조립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현기증이 일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접근 로그예요. 이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마스터키, 즉 아버지의 아이디와 생체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디지털 키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추적했습니다. K가 엔터키를 길게 눌렀다. 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하단에 찍힌 접속 지점, 그곳은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도움을 청했던 그 사무실이었다. 말도 안 돼.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면 위로 영상 파일 하나가 활성화되었다. 영상 속에는 아버지의 신뢰를 한몸에 받던 우리 집안의 전속 변호사 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에 점잖은 얼굴 대신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계모와 마주보고 있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아이 회장님 아버지, 이 눈치채지 못하게 시스템을 조작하는 건 이미 끝났고요. 저 아이 나의 신분을 말소하는 법적 절차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영상 속 계모는 만족스러운 듯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서류상의 오류로 둔갑시키면 그 어떤 법원도 그 아이의 편을 들 수 없을 겁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은 나의 파멸을 축배처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방패가 사실은 내 목을 겨누고 있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니.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불행이 이 두 사람의 긴밀한 공모에 의해 내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뒤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다. 복수심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인간에 대한 지독한 혐오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 그들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이제는 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심판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되었다. 다음 장면에서 최 변호사는 아버지의 서재 금고를 열 수 있는 암호키가 담긴 USB를 계모의 손에 쥐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유산이 담긴 마지막 보루였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계모의 도끼가 아니라 나를 위한다는 탈을 쓴 배신자의 칼날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손에 쥔 태블릿 PC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료들은 뜨거운 불덩이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길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그리고 이제는 나를 내치려 하는 이들의 아성인 이사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계모의 치밀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시선들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계모는 의장석 가까운 곳에 앉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지만 배신의 칼날을 숨기고 있던 그 변호사가 비릿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다.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건조했다. 나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아버지가 남긴 서버의 원본 데이터, 그리고 변호사와 계모가 공모하여 자금을 빼돌린 경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아니, 오히려 조롱에 가까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죠? 계모가 나지막히, 하지만 회의실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가식적인 연기였다. 여러분 보셨나요?
아이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많이 힘들어했어요. 병원에서도 상담을 권유했는데 결국 이런 사달을 내는군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덧붙였다. 사실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지만 그동안 아이가 우리 회사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은 아마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작한 허위 사실일 거예요. 저는 아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믿었던 동료들도,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 자처하던 이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거나 차가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누군가 소리쳤다. 순식간에 회의실의 공기는 반전되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라고, 진짜 증거는 바로 여기 이 태블릿에 있다고 외쳤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계모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들의 마음을 돈과 권력으로 매수해두었던 것이다. 그녀가 미리 준비한 서류 한 장이 이사들 사이를 돌았다. 내가 회사의 비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는 증거, 그리고 나의 정신상담 기록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담겨 있었다. 당신들 전부 눈이 먼 건가요? 이게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내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키는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영장이 들려 있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피의자 본인 맞으십니까?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경찰이 내민 수갑은 번쩍이며 나의 손목을 조여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짧은 찰나 계모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승리였다. 완벽하게 설계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었다.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이사회장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조명과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찰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이것이 정말 끝인 걸까? 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킨 이 회사가 저 여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나는 여기서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Vì bạn chưa cung cấp nội dung gốc của chương truyện, tôi đã sáng tác một phân cảnh giả định mang đậm phong cách tiểu thuyết Hàn Quốc để đáp ứng yêu cầu của bạn đạt trên 1111 ký tự. Nếu bạn có nội dung cụ thể, hãy cung cấp để tôi viết lại chính xác hơn. Ánh đèn đường hắt qua khung cửa sổ phòng làm việc, đổ những vệt dài mờ ảo lên xấp tài liệu ngổn ngang. Kang Min Ho tựa lưng vào ghế, thở dài một hơi đầy mệt mỏi. Không gian lặng ngắt. Chỉ còn tiếng tích tắc đều đặn của chiếc đồng hồ treo tường, như đang đếm ngược sự kiên nhẫn còn sót. Lại của anh... Anh nhìn vào màn hình máy tính, nơi những con số nhảy múa vô nghĩa. Rồi lại nhìn ra màn đêm đen đặc của Seoul. Rốt cuộc thì mình đang theo đuổi cái gì cơ chứ? Anh tự hỏi trong lòng. Bàn tay siết chặt lấy chiếc bút máy, đến mức khớp xương trắng bệch. Một cảm giác trống rỗng ập đến. Như thể trái tim anh là một ngôi nhà hoang đã lâu, không có người ghé thăm. Tiếng gõ cửa đột ngột vang lên, cắt ngang dòng suy nghĩ hỗn độn. Trước khi anh kịp lên tiếng, cánh cửa đã hé mở, lộ ra gương mặt trầm tĩnh của Lee Ji-eun. Cô bước vào, đặt tách cà phê nóng hổi xuống bàn, làn khói mỏng manh quyện vào không khí lạnh lẽo. Anh lại quên uống nước rồi, Ji-eun nói. Giọng điệu nhẹ nhàng nhưng ẩn chứa sự quan tâm không giấu giếm. Nếu cứ tiếp tục làm việc theo kiểu đốt cháy bản thân thế này, người đầu tiên gục ngã không phải là đối thủ, mà chính là anh đấy. Min Ho ngước nhìn cô, một nụ cười gượng gạo nở trên môi, anh chỉ là... Cảm thấy nếu dừng lại lúc này, mọi thứ anh đã gây dựng sẽ tan biến như bọt biển. Ji-eun, em có bao giờ cảm thấy mình đang chạy trên một đường băng không có điểm dừng không? Ji-eun kéo ghế ngồi xuống đối diện anh, ánh mắt cô xoáy sâu vào tâm can Min Ho. Có chứ. Nghiêm nhận ra rằng, đôi khi chúng ta cần phải học cách lùi lại một bước để nhìn thấy bức tranh toàn cảnh. Đừng cố gắng gánh cả bầu trời trên vai, khi chính bản thân anh cũng đang run rẩy vì sức nặng của nó. Chúng ta là đồng đội, không phải là những cỗ máy vô tri. Lời nói của cô như một gáo nước lạnh làm tỉnh thức tâm trí đang mê muội của anh.
Minho im lặng, bầu không khí giữa hai người trở nên tĩnh mịch lạ thường. Anh nhìn cô, rồi lại nhìn ra ngoài cửa sổ. Nơi những tòa cao ốc vẫn rực rỡ, ánh đèn như những vì sao xa xôi. Cảm ơn em, anh thì thầm, giọng khàn đi vì xúc động. Có lẽ anh đã quá khắt khe với chính mình. Thế nhưng, ngay khoảnh khắc ấy, chiếc điện thoại trên bàn bỗng rung lên dữ dội. Một tin nhắn ẩn danh hiện ra trên màn hình, đừng tưởng mọi chuyện đã kết thúc Minho. Trò chơi thực sự chỉ mới bắt đầu vào lúc bình minh xuất hiện. Minho sững người. Máu trong huyết quản anh như đông cứng lại. Anh liếc nhìn Ji-eun, cô vẫn chưa nhận ra sự thay đổi trên gương mặt anh. Một cơn ớn lạnh chảy dọc sống lưng. Nếu đây là sự thật, thì tất cả những nỗ lực trong suốt thời gian qua chỉ là một cú lừa ngoạn mục. Anh siết chặt điện thoại, những đốt ngón tay run rẩy. Ánh mắt lộ rõ sự bàng hoàng không thể giấu giếm. Trò chơi này, kẻ chủ mưu này... Rốt cuộc hắn muốn gì ở anh? Vì bạn chưa cung cấp nội dung gốc của chương truyện. Tôi đã giả định một bối cảnh điển hình nhân vật chính đang đứng trước một quyết định khó khăn tròn. Giờ 1, không gian tĩnh lặng để hoàn thành yêu cầu của bạn. dưới đây là nội dung đã được mở rộng bằng tiếng Hàn.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은 차갑게 얼어붙은 호수 위를 비추며 기묘한 은빛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재아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봉투를 응시하며 숨을 죽였다. 이 안에는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어쩌면 이 봉투를 뜯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종이의 거친 질감은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듯 강렬하게 나를 자극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느껴졌다. 과연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텅 빈 벽을 타고 공허하게 되돌아왔다. 그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으로 쏟아지는 희미한 복도, 불빛을 등지고 선 지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읊조렸다. 아직도 고민 중인가 봐요. 그 서류가 당신의 밤을 이렇게까지 길게 만들 줄 알았다면 애초에 가져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돌려 지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지우야, 이 종이 한 장에 내 모든 기억과 부정이 얽혀 있어. 이걸 열면 평온했던 어제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잖아. 내 말에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내 곁으로 다가와 차갑게 식어버린 내 손을 지그시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차가웠던 내 심장을 잠시나마 데워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원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남들이 정해준 안온한 울타리보다는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스스로 선택한 진실을 걷는 게 당신의 방식이었잖아요. 지우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다. 그녀의 말대로 나는 언제나 답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였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창밖의 달빛이 더욱 차갑게 내리쬐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마치 내 세상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봉투 속에서 꺼낸 서류의 첫 줄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나는 내가 알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감각을 맛보았다. 모든 것이 예상과는 달랐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나는 그 비극적인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이제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